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1교시 뉴스 속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픽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한 여러 가지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관련한 이야기 또 촉법소년 나이 낮추기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태원 참사 많은 분들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찰 관련 연구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태원 참사에서 그 네.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구, 동료를 잃은 많은 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저희가 어찌 감히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유족들의 또 마음을 또 위로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이것은 충분히 국가가 막을 수 있는 인재였고요. 인재다. 예, 네. 인재고 이로써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고 대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씩 그러면은 말씀을 좀 나눠보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건 뭐 언론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죠? 네,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요. 주최자가 없어도요. 관할 지자체하고 경찰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물론 했죠. 네, 용산구청하고 용산경찰서에서 사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예방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은 부분을 놓쳤죠. 리더들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또 날리게 되는데요. 6시 이후부터 끊임없이 시민들의 아우성이 있었고 외침이 있었고 살려달라는 절규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12 신고도 네, 112 신고들이 빗발쳤으니까요. 빗받쳤죠. 네. 그렇다면은 6시에 그거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쳐도 8시 정도면 이 정도면 그 리더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을 가보고 솔선수범하면서 현장을 보고 전두지휘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태원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목이 쉬어라, 몸이 부서져라 이걸 막아도요. 그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은 또 지휘 체계의 라인이 네.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리더들은 과연 그 시간에 빠르게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빠른 지휘를 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었냐. 안타깝게 리더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정말 리더들이 얼마나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고 솔선수범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모두 이제 빵꾸가 난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는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 정말 리더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건 뭐 민주사회니까 열려 네,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 네, 아무나 네. 될 수는 없고요. 정말 책임감 강하시고 솔선수범하시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뛰어난 리더들이 네. 이번에는 좀 없지 않았나. 그러면 경찰 행정학과 교수로서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진다면 뭐 책임이라는 건 정치적 책임도 있고 행정적 책임 또는 뭐 법률적 책임 여러 있을 텐데 하여튼 책임을 진다면 그 책임져야 될 지금 말씀하신 리더는 누구들입니까? 네, 리더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네.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구청장, 네.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경찰이죠. 네. 경찰이 경찰. 이러한 네.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네. 또 112 상황실장, 서울경찰청의 그 총경이라는 네, 분이요. 112 상황실장이고요. 더 나아가 서울지방경찰청장, 또 네.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네. 그리고 국무총리 등등 네. 다 책임을 지셔야죠. 네. 뭐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지시는 게 맞죠. 네.
서울시장과 대통령까지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네요. 리더는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게 리더거든요. 네. 네. 리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명백히 이번에 그 리더들이 그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그걸 지켜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의 부재가 이번에는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리더가 부재,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도 그냥 멈춰버린 상황이었고 참사를 막지 못했고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하여튼 참사가 났는데 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도 중요하고 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뭐 진상 규명을 하느냐, 왜 리더들은 한결같이 다 멈춰 있었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고 보셔요? 예,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 지금 조사를 시작했고요. 네네. 자기 식구를 어떻게 조사하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경찰 안에는 아직까지도 책임감 있고 양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경찰 조사하는 것을 좀 믿고 기다려 주시고요.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더 어떠한 조사가 더 필요한지 어떠한 단계로 나아갈지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셀프 수사라고도 하고요. 또 수사 대상이 이를테면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급자를 경찰관들이 수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족 우리 집안 식구들이거든요. 네네. 외부에서 이것을 조사를 들어오면 장점은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내부에서 가장 잘 아는 이 내부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더 보강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강 수사는 어떤 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를테면 조금 지금 뭐 특검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 생각은 저는 필요하다면은 네. 해야 되겠죠. 1차, 2차 네. 뭐 이렇게 미진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같이 이 상황을 조금 풀어나가야 될 수사와 것입니다.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네.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할 수 네. 있는 우리가 자원을 동원해서 네. 진상규명할 수 있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해야 된다. 네, 제가 다각도로 하자는 거는 누구의 이제 잘잘못을 막 따지자는 물론 잘잘못을 따져야죠. 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네. 뭐가 미흡했는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에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찰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맨 처음에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에게만 뭐 책임을 전가하고 그건 이런 옳지 태도였어요. 않습니다. 네, 그건 네. 아니다. 네, 그렇다고 경찰을 봐주자, 용서해주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냅두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다 짚어야 된다. 네. 그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촉법소년. 자,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4살로 되어 있는 걸 13살로 낮추자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견해세요? 네, 14살을 13세로 네. 낮춘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 의미는 이런 거 아닙니까? 갈수록 그 소년 범죄가 뭐 흉포화 뭐 또는 뭐 지능화 되고 있다.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낮춰야 된다. 대응을 하려면 뭐 이런 얘기들이죠. 네, 그러면 14세의 의미는 뭐냐면요. 형사 처분, 그러니까 네네.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4세에서 13세, 중학교 1학년으로 낮추자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네. 그 이유가 제가 뭐 처벌을 하지 말자 또 온정주의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범죄학을 전공한 범죄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 정책 수립의 기본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에비던스 베이스드라고 그래서요. 네. 과연 이것이 했을 때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가 있는지 통계 또는 실증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각도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저는 이것이 목적이 뭐냐. 이렇게 강력 처벌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강력 처벌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인데요. 네. 과연 그렇게 강력 처벌하는 것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네, 그거 한번 살펴주시죠. 증거가- 지금 법무부에서는 네. 13세 소년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돼도 범죄를 저지르면 특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 그리고 심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다. 종신형도. 이러니까 무섭지 않냐라고 일종의 공포 네. 또는 뭐 경계를 심어주면 그만큼 범죄가 줄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범죄학에서 말하는 네.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한 일반 억제와 특수 억제 제재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것이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효과성에 대한 증명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높다고 반드시 범죄가 주는 네. 건 아니다. 네. 증거가 없다는 네, 거군요.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그 국가 간의 단연간의 통계라든지 네.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충분히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입증할 수 있고요. 이것이 입증이 안 됐는데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입증을 해봤어요. 입증을 네. 우리는 했는 통계가 없지만 네. 미국은 있었다. 미국은 네. 입증을 했죠. 네. 그런데 역효과가 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벌을 하거나 또는 세게 하거나 하는 게 효과가 있기는커녕 역효과가 네, 났다는 오히려 거 뭡니까? 재범이 늘었다는 네.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렇다면 왜 이 재범이 이렇게 또 늘었는가에 대해서 네. 또다시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요. 청소년들이 너무나 그 뇌 발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인지 능력과 추론 능력이 떨어져서 네. 그들이 미성숙해서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UCLA 의과대학의 네. 의사들도 또한 이것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낙인. 어른들도 이 한 번 뭐 전과 기록이 있다, 교도소 갔다라는 건 굉장히 낙인이 크거든요. 그렇죠. 낙인 효과가 있고 또 전과 기록으로 인해서 그 고용과 교육의 기회가 더 박탈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더 소외되고 고립이 되면서 재사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과자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기도 어려워지고 네. 취업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몰라 또 네. 범죄 저지를 거야 이렇게 내몬다는 거군요. 네, 막말로 더 삐뚤어지는 거죠. 더 삐뚤어진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역효과가 났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요. 네. 형사처벌 연령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가장 한국하고 반대로 네. 나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주에서 14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그 대도시 LA라는 대도시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4세에서 16세를 올렸습니다. 한 살 올린 게 아니라 2살을 올렸고요. 16살. 우리는 14에서 13으로 가자고 내렸죠. 하는데 네. 거기는 거꾸로 14에서 16으로 올렸다. 네, 캘리포니아주. 올렸고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연방에서는 14세지만 대도시가 있는 토론토와 오타와에서는 16세로 또 올렸습니다. 네네. 올렸죠.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그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네, 권고 내용이 뭔데요? 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협약을 비준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에게 14세를 유지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유엔에서 뭘 권고하거나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 그 제도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왜 다른 데는 실제로 실증으로 해보니까 나이를 낮추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올리는데 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갈까요? 대한민국 그래서 장관은? 제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직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역효과가 났다는
결과에 의해서 나이를 올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뭐 인권위원회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과 단체들에서 네.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역행하는 건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그 마음속은 모르겠지만 한번 추정을 해보신다면 왜 그럴까요? 목적이 딴 데 있지 않을까. 목적이 네. 이를테면 뭐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네네.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역효과가 나는데 자꾸 이걸 밀어붙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고 네.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아니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인다. 있을 혹시 수도? 이를테면 네. 뭐 지금은 소년부 송치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형사 사건이 되면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생겨서 뭐 이런 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설마 그렇게까지 우리 아이들을 네.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조금 우리 많은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 정서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이들이 변했다. 네네. 저는 아이들이 변한 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우리 사회가 변한 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사회가 변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죠? 1958년과 2022년의 대한민국 사회를 비교해 보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선진국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회가 선진화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반비례해서 안타까운 현상들이 발견되는 게 바로 1차 사회화 기간인 가정이 붕괴되고 네네. 2차 사회화 기간인 학교가 붕괴되고 3차 사회화 기간인 지역사회가 붕괴되면서 우리 아동 청소년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망은 붕괴가 되고 반면에 어른들이 돈과 성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너무나 퇴폐향락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향한 유해 환경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회 전반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네. 아이들 보고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그렇죠. 하는 건 이상한 소리일 수 있다. 네, 이런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촉법소년이 늘었다라는 건 통계의 착시 현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958년에는 없었던 범죄들이 있어요. 네네. 불법 카메라 촬영, 네. 통신매체 음란, 중고나라 사기 이런 거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물건 네. 판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만 받고 네. 물건 넘기지 않는 거. 그리고 네. 그때 당시 학교 폭력으로 아이들이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에 송치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학교 폭력을 하면 입건되고 송치가 되죠. 그물망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소비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소비 욕구가 강해서 뭘 훔치냐. 여자아이들은 화장품하고 옷을 훔치고요. 네.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하기 위한 그 돈과 또 무인 점포를 또 털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셨잖아요. 네네. 어른들이 어른들의 역할을 안 하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대와 방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집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탈출하면요. 생존을 위해서 훔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뭐 벌이가 없으니까. 네, 네. 그렇다면 1958년 소년법 제정 운운하시는데 네. 그때 당시 사회와 지금의 사회를 비교해 보시면은 저희 1958년에 1958년 뭐 저는 그때 대한민국이 없었는데 네. 그럴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학생 정도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혼내셨죠. 그러지 네. 말아라라든지. 지금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담배를 파시잖아요. 어른들이 아이한테 술을 팔고요. 네. 담배 팔고요. 어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별 이상한 짓을 다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을 닥달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네. 기성세대가 먼저 성찰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네. 선진국들은 촉법소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나요? 네, 경찰이 촉법소년을 잡으면요. 소년법에 촉법소년을 아예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촉법소년을 훈방조치를 하거나 부모를 불러서 부모의 책무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는 청소년청으로 보내서 그 아이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부모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면 여성가족부 같은 데나 네. 또는 교육청 이렇게 네. 교육 관련으로 보내서 공부시켜라, 네. 얘 야단쳐라 이렇게 네. 하고 형사사법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을 사법체계에서 다루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안 남지만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남아서 결국 그 아이들이 누범이 돼서 나중에 강력 처벌을 받게 되지만요. 독일의 청소년들은 아예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 없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에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그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구조이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국가가 도와주는 구조, 우리는 엄벌하는 구조. 네, 아이를 때려잡는 구조죠. 아이를 때려잡는 구조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네. 촉법소년 아이들, 범죄소년 아이들 손가락질하고 아이들 엄벌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아이들의 부모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보호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는지 어른들의 책무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범죄 소년들 이미지 때문에 맞죠. 여론이 그렇게 가는 드라마랑 영화는 왜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보여줍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네. 시청률 올리고요. 그 드라마랑 영화를 잘 팔아서 광고 수익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에 휘말리고 그래서 중요한 형사 정책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